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글자라고 불리는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은 세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자를 살린 사람은 세종의 아들로서 조카를 죽이고 왕좌를 빼앗은 찬탈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한글을 버렸다면 지금 이 글자는 사라져 버렸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만든 글자를 왜 조카를 죽은 남자가 살리게 되었는지 그 비밀이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충신들은 목이 잘리었고 사육신은 형장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조의 손에서 살아남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이 만든 한글. 찬탈자가 왜 이 글자를 지켰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어 있는 조선의 진짜 비밀까지.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옵소서. 그럼 이야기 올리겠나이다. 1453년 10월 한양의 밤하늘은 붉게 타올랐습니다. 수양대군의 칼이 조정을 가르던 날이었습니다. 계유정난. 그렇게 역사는 이 사건을 기록했지만 그날 밤 흘린 피의 양을 기록은 담지 못했습니다. 김종서, 황보인 그 외 수십 명의 대신들이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칼날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항하는 자도 순응하는 자도 모두 쓰러졌습니다. 세종의 둘째 아들 수양대군. 그는 형 문종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 어린 조카 단종을 보필해야 할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단종을 보필하던 대신들을 제거했습니다. 권력의 중심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누가 막을 수 있었습니까? 무력 앞에서 명분은 무너졌습니다. 2년 뒤인 1455년 수양대군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카 단종은 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 겨우 12살이었던 어린 왕은 삼촌의 야망 앞에서 왕좌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눈물을 삼켜야 했습니다. 왕좌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조의 불안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456년 사육신의 거사가 일어났습니다. 성삼문, 박팽년을 비롯한 충신들이 단종 보기를 꾀했습니다. 거사는 실패로 돌아갔고 이들은 잔혹하게 처형되었습니다. 이 몸이 죽어 100번 고쳐 죽어. 성삼문의 절규가 형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457년 단종마저 사약을 내렸습니다. 17의 나이로 조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월의 외로운 땅에서 아무도 곁에 없이 조선의 법통은 무너졌습니다. 세종이 쌓아올린 유교적 질서, 왕위 계승의 원칙, 신하와 왕의 신뢰. 모든 것이 칼 앞에 무너졌습니다. 역사는 세조를 찬탈자로 기록했습니다. 피로 왕좌에 오른 남자. 조카를 죽인 삼촌. 충신을 학살한 폭군. 이후 세조가 만든 공신들은 훈구파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공적보다 사적 이익을 추구했습니다. 나중에 이들을 비판하던 살인파가 등장했고 그들은 사화로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세조가 만든 권력 구조의 그림자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지켜낸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찬탈자의 손에서 살아남은 그 하나는 1443년 세종은 한글을 창제했습니다. 백성을 위한 글자. 배우기 쉽고 쓰기 편한 문자. 그러나 최만리를 비롯한 유학자들의 반대는 거셌습니다.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우리 글자를 쓴다는 것, 그들에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찌 선대의 문자를 버리고 새로운 글자를 만드신단 말입니까? 그러나 세종은 밀어붙였습니다. 1446년 훈민정음을 반포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가 쓸 수 있는 글자임을 보여주기 위해 2권의 책을 만들었습니다. 용비어천가와 월인천강지곡. 시로 쓴 한글, 그리고 노래로 부르는 한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시는 일상의 언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쓸 수 있는 산문이 필요했습니다. 평범한 문장으로 쓰인 한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수양대군이었습니다. 1447년 수양대군은 석보상절을 지었습니다. 한글로 쓴 최초의 산문이었습니다. 석가모니의 일생을 담은 책. 불교 경전인 석가보를 바탕으로 법화경, 지장보살본원경, 아미타경, 약사경을 참고하여 엮어낸 책이었습니다. 왜 이 책을 지었습니까? 어머니 소원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였습니다.
세종의 왕비이자 수양대군의 어머니였던 소원왕후는 1446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위해 한글로 부처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세종이 이 책을 보았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아들이 지은 한글 산문은 아름다웠고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세종도 붓을 들었습니다. 월인 석보를 지었습니다. 아들의 석보상절과 자신의 월인 천강지곡을 합쳐서 새로운 책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협업. 한글은 그렇게 왕실에서 뿌리를 내렸습니다. 이 세 권의 책, 석보상절, 월인 천강지곡, 월인 석보는 한글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기에 한글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양대군은 왜 불교에 관심이 많았습니까? 조선은 유교 국가가 아니었습니까? 그것은 시대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조선은 유교를 내세웠지만 500년 동안 불교 국가였던 고려의 영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양반들도 제사를 절에서 지냈습니다. 윤회봉사라 하여 돌아가며 제사를 지냈는데 교통이 불편한 시절 가문의 절에 모여 제사를 올리는 것이 현실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도 말년에 불교에 깊이 귀의했습니다. 궁궐 안에 내불당을 지었습니다. 세조는 그보다 더 나아갔습니다. 왕이 된 후 간경도감이라는 관청을 만들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간행하는 국가기관이었습니다. 탑골공원의 원각사가 세조가 만든 절이었고 그곳에 간경도감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경도감의 핵심 업무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경전을 간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불교 경전을 한글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조는 한글을 살리기 위해 불교를 이용했습니다. 세종 때 명이 내려졌습니다. 사설을 한글로 번역하라.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유교의 근본 경전을 한글로 옮기라는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명은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나서야 겨우 완성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유학자들이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한문으로 사설을 읽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것도 학문을 닦는 것도 모두 한문이었습니다. 하기 시습지 불영여로.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다는 것, 그들에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 가로 옮긴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되었습니다. 지식의 권위가 무너진다고 생각했습니다. 폼이 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불교 경전은 달랐습니다. 불교 경전은 원래 산스크리트어나 팔리어로 쓰인 것을 한문으로 번역한 것이었습니다. 열애도 음역이고 부처도 의역이었습니다. 붓다를 불타로 옮겨 불이 된 것입니다. 이미 한 번 번역을 거친 것이었기에 한글로 다시 번역하는 것에 저항이 적었습니다. 게다가 유학자들은 불교 경전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절에 가는 사람들이나 볼 것이니 뭐 번역하든 상관없지 않은가. 왕비나 공주들, 궁궐의 여인들이 볼 것이니 한글로 번역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은 읽지 않을 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의 한글 번역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간경도감을 통해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능엄경, 금강경, 법화경이 차례로 한글로 옮겨졌습니다. 승려들과 불자들이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이들도 부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한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조선 초기 백성 대부분은 불교를 믿었습니다. 절은 마을의 중심이었고 스님들은 백성의 스승이었습니다. 불경이 한글로 번역되자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한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세조가 남긴 또 하나의 흔적이 있습니다. 상원사 중창 권선문입니다. 오대산에 있는 상원사를 다시 짓는 데 시주를 권하는 글이었습니다. 세조는 이 글을 한문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가 두 종류로 남아 있습니다. 하나는 한문만 있는 것, 하나는 한문과 한글 번역이 함께 있는 것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이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본은 32페이지였고 한문본은 64페이지였습니다. 번역본이 더 짧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시주자 명단 때문이었습니다. 한글 번역본에는 세조를 포함해 16명의 여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문본에는 23명의 남성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명단이 달랐기에 페이지 수가 달랐던 것입니다. 왜 명단이 달랐습니까? 한문본은 남성 관료들을 위한 것이었고 한글 번역본은 왕실 여성들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글 번역본의 핵심 시주자는 정희왕후 세조의 왕비였습니다. 그녀는 한문을 몰랐습니다. 조선의 왕실 여성 대부분이 한문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조는 한글 번역본을 만들었습니다. 왕비가 읽을 수 있도록. 한글은 그렇게 왕실 여성들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 문서에는 또 하나의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한글 번역본과 한문본 모두 끝에 시주자들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명 방식이 달랐습니다. 남성들은 수결을 남겼습니다. 붓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사인을 그렸습니다. 한명, 신숙주, 효령대군. 그들의 수결은 각각 달랐고 예술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성들은 도장을 찍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성들은 수결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문서를 다룰 일이 없었기에 사인을 만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선시대 여성들은 자신을 증명할 때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이 권선문에도 그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왕후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16명 여성 시주자들의 도장이 나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글 번역본을 읽고 자신의 도장을 찍어 동의를 표했습니다. 한문을 모르는 그들에게 한글은 유일한 소통의 창구였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글이 없다면 왕실 여성들은 문자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한글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왕비를 위해, 공주들을 위해, 궁궐의 여성들을 위해. 세종이 한글을 만들었기에 한글은 이미 왕실에서 건드릴 수 없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한글의 운명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찬탈자였습니다. 형 문종의 아들인 단종을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세종의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있었습니다. 한글을 멀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다면 후대 왕들도 한글을 소홀히 여겼을 것입니다. 세종대왕께서 훌륭하시긴 하나 세조께서 멀리하셨으니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한글은 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조는 한글을 지켰습니다. 석보상절을 지었고 월인석보를 편찬했고 간경도감을 통해 한글 번역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글은 살아남았습니다. 왕실에서 한글은 중요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한글을 지켰습니다. 조선시대의 한글을 얕본 것은 국가가 아니라 양반들이었습니다. 유학자들은 한글을 무시했습니다. 언문이라 부르며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감히 왕이 아끼는 글자를 함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왕을 엿보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조 덕분에 한글은 왕실의 보호를 받으며 조선시대 내내 명맥을 유지했습니다. 백성들은 한글을 배웠습니다. 불경을 통해 편지를 통해 일상에서 한글을 사용했습니다. 여성들은 한글로 편지를 주고받았고 소설을 읽었습니다. 만약 세조가 한글을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한글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또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한글을 지켰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찬탈자의 역설입니다. 법을 무너뜨린 자가 문자를 지켰습니다. 조카를 죽인 자가 아버지의 유산을 보존했습니다. 역사는 그렇게 복잡합니다. 그러나 세조의 공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법을 무너뜨린 자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아이러니입니다. 세조는 계유정난으로 조선의 법통을 파괴했습니다. 신하가 왕을 섬기는 질서, 어른이 아이를 보호하는 윤리 모든 것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조선 500년을 지탱할 법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경국대전입니다. 조선은 법치 국가를 지향했습니다. 왕의 권한도 법으로 제한하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실현되지 않았던 이념이었습니다. 주나라 때부터 이상으로 제시되었지만 실제로 작동한 적은 없었습니다. 조선은 달랐습니다. 법을 어기면 왕이라도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신하들은 경국대전의 체계 안에서 행정과 사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조선이 다른 나라들보다 높이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 시작이 세조였습니다.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조선 경국전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권한을 제한하고 법을 통해 나라를 운영하겠다는 총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경제육전이라는 실무 법전도 만들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원문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름만 전해질 뿐입니다. 아마도 큰 틀만 잡았을 것입니다. 세밀한 규정까지 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법전이 필요했습니다. 전국에 통용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법전이 필요했습니다. 세조가 그것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세조 때 가능했습니까? 법의 핵심은 통일성입니다. 서울에서 통하는 법이 지방에서도 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세조 이전까지는 지방에서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지방의 토호들이 문제였습니다. 고려 때부터 각 지역의 호족들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 건국된 후에도 그들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아무리 명령을 내려도 지방에서는 토호들의 말이 법이었습니다. 중앙에서 뭐라고 하든 여기는 내가 지배한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대로 움직였습니다. 법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세조는 이것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역의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토호들에게는 권한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아전이 되어 지방관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도록 했습니다. 게다가 무급이었습니다. 토호들이 반발했습니다. 특히 함경도의 이시해가 들고 일어났습니다. 1467년 이시해의 난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이성계와 같은 고향 사람이다. 감히 나를 무시하느냐? 그러나 세조는 강경하게 진압했습니다. 남이 장군을 보내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전국의 토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떨었습니다. 이제 서울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구나. 중앙 집권이 완성되었습니다. 서울의 통치와 지방의 통치가 일치되었습니다. 이제 전국에 통용될 법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세조는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했습니다. 호전, 형전을 비롯한 각 분야의 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머지 체제들도 정비했습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최종 반포되었지만 초안과 큰 틀은 모두 세조가 만든 것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두 가지 면에서 중요했습니다. 첫째, 횡적 통일성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6개의 챕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전, 호전, 예전, 병전, 형전, 공전. 우리가 아는 6조 판서의 체계였습니다. 2조 판서부터 공조 판서까지 6명의 판서가 각각 담당하는 분야였습니다. 이 체계가 지방에도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지방 아전들의 명칭이 이방, 호방, 예방, 병방, 형방, 공방이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횡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시스템이 통했습니다. 심지어 승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의 비서실인 승정원은 도승지, 좌승지, 우승지, 좌부승지, 우부승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5명입니다. 그런데 동부승지를 하나 더 만들어 6명으로 맞췄습니다. 각 승지는 각 판서와 짝을 이루었습니다. 도승지는 2조 판서와 좌승지는 호조 판서와 파트너였습니다. 마치 현대의 청와대 수석 비서관과 장관의 관계처럼 승지와 판서가 협력하여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중앙과 지방, 왕실과 조정이 모두 하나의 체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경국대전이 만들어낸 횡적 통일성이었습니다. 둘째, 종적 지속성이었습니다. 경국대전은 한번 만들어진 후 조선이 망할 때까지 기본 골격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개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전들이 편찬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을 줄여서 대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후 법전들은 모두 대전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속대전, 대전통편, 대전회통. 모두 경국대전을 기반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고종 때까지도 경국대전의 틀은 유지되었습니다. 조선은 경국대전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초를 놓은 사람이 세조였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닙니까? 법을 무너뜨린 자가 법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찬탈로 권력을 잡은 자가 법치의 틀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은 무력으로 왕이 되었지만 이후에는 법과 제도 속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마도 세조는 자신의 죄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법을 무너뜨렸다는 것을. 그래서 이후 왕들은 법을 지키며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신 같은 찬탈자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법으로 왕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일 뿐입니다. 세조의 진심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명확합니다. 세조가 만든 경국대전의 체계는 조선 500년을 지탱했습니다. 법 앞에서 왕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신하들은 경국대전을 근거로 왕에게 간언했습니다. 때로는 왕의 명령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법이 왕보다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조선의 힘이었습니다. 법치가 작동하는 나라, 왕권이 제한되는 나라, 신하와 왕이 법 안에서 균형을 이루는 나라. 세조가 그 기초를 놓았습니다. 찬탈자의 역설은 계속됩니다. 그는 한글을 지켰고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악행은 여전히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역사는 복잡합니다. 세조를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찬탈자입니까? 아니면 개혁자입니까? 조카를 죽인 삼촌입니까? 아니면 한글을 지킨 왕입니까? 두 가지 모두입니다. 세조는 단종을 죽였습니다. 사육신을 처형했습니다. 계유정난으로 조선의 법통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변명할 수 없는 악행입니다. 그러나 세조는 한글을 지켰습니다. 석보상절을 지어 한글 산문의 시작을 열었습니다. 강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한글로 번역했습니다. 한글 문서를 만들어 왕실 여성들이 글을 읽을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세조가 한글을 버렸다면 한글은 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세종이 만들었지만 후대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없었습니다. 세조가 한글을 중요하게 여겼기에 후대 왕들도 한글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한글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세조는 경국대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 시대의 난을 진압하여 중앙 집권을 완성했습니다. 전국에 통용될 법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법치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법을 무너뜨린 자가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세조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조를 어떻게 기억해야 합니까? 악행을 잊고 공적만 기억해야 합니까? 아니면 공적을 무시하고 악행만 기억해야 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악행과 공적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세조는 찬탈자였지만 한글의 수호자이기도 했습니다. 폭군이었지만 법전을 만든 왕이기도 했습니다. 역사를 단순하게 보면 진실을 놓칩니다. 선과 악으로만 나누면 복잡한 인간의 모습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조는 선인도 악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간이었습니다. 욕망도 있었고 양심도 있었습니다. 권력을 탐했지만 책임도 느꼈습니다. 개인으로서의 세조와 통치자로서의 세조를 나누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으로서 세조는 조카를 죽인 삼촌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로서 세조는 한글을 지키고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조선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이것이 역사를 보는 방법입니다. 한쪽 면만 보지 않고 양쪽 면을 모두 보는 것입니다. 칭찬만 하지 않고 비판만 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세조를 통해 우리는 배웁니다.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욕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러나 동시에 책임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세조는 왕위를 찬탈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에는 나라를 제대로 운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한글을 보급했고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죄를 속죄하려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조선에 유익한 일들을 했습니다. 역사는 이렇게 복잡합니다. 선악이 뒤섞여 있습니다. 공과 과가 함께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조의 생애를 돌아봅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권력을 잡았습니다. 1455년 왕위에 올랐습니다. 1457년 단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1468년 세상을 떠났습니다. 52년의 삶이었습니다. 그 짧은 생애 동안 세조는 조선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어두운 흔적도 있었고 밝은 흔적도 있었습니다. 어두운 흔적은 명확합니다. 찬탈과 사륙입니다. 단종의 비극, 사육신의 죽음, 훈구파의 등장. 이것들은 세조가 남긴 상처입니다. 조선 전기 역사의 아픔입니다. 밝은 흔적도 분명합니다. 한글의 보급과 법전의 편찬입니다. 석보상절, 간경도감, 상원사 중창 권선문. 이것들은 세조가 한글을 지킨 증거입니다. 경국대전, 중앙집권, 이시에의 난 진압. 이것들은 세조가 법치의 기초를 놓은 흔적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둘 다 기억해야 합니다. 악행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단종의 눈물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육신의 충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찬탈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공적도 인정해야 합니다. 한글이 살아남은 것은 세조 덕분이기도 합니다. 조선이 법치 국가로 발전한 것도 세조의 기여가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역사는 교훈을 줍니다. 세조의 생애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권력의 양면성입니다. 권력은 악을 행할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세조는 권력으로 조카를 죽였지만 또한 권력으로 한글을 지키고 법전을 만들었습니다. 권력 자체는 중립적입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둘째, 인간의 복잡성입니다. 사람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선인도 악인도 아닙니다. 세조는 냉혹한 찬탈자였지만 동시에 책임감 있는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모순적입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역사평가의 어려움입니다. 역사적 인물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됩니다. 여러 각도에서 봐야 합니다. 세조를 무조건 비난만 할 수도 없고 무조건 칭찬만 할 수도 없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합니다. 세조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것들은 오래 남았습니다. 한글은 조선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경국대전의 법치 정신은 현대 법체계의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세조의 죄도 기억됩니다. 단종의 무덤은 영월에 남아 있습니다. 사육신의 이름은 역사책에 영원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찬탈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역사입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 존재합니다. 공과 과가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기억하며 배워야 합니다. 세조의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민은 계속됩니다.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역사적 인물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누어 주시옵소서.